네, 박사님 정말 잘 들었습니다. 기후변화가 2도 정도인 게 그렇게 위험한 상황인지는 몰랐는데 이 강연을 통해서 너무 잘 알게 되었고요. 자, 우리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부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의응답 시간인데요. 강연 준비에 앞서서 사전 질문을 저희가 받았었어요. 그래서 먼저 사전 질문에 대한 응답을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올라온 질문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지구는 4번의 빙하기가 있었는데요. 다음 빙하기는 오나요? 온다면 언제쯤 올까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아까 강연 중에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인간이 지금 이제 이산화탄소를 갖다 증가시키는 그게 자연에서 가장 빠르게 변화시키는 것보다 약 100배. 100배라고 하면 엄청난 그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자연에서 변화되는 것은 보다 너무나 이제 강력하기 때문에 빙하기가 지금 현재 추세에서는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이 변화되는 그것을 월등히 지금 능가를 하는 그러한 힘으로다가 우리가 지금 기후를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은 없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인류가 이런 이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았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서서히 온도가 지금 꺾여 들어가야 되는 그런 시점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전혀 꺾이지 않고 계속 지금 이산화탄소 농도는 아까 지금 거의 계속적으로 다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추세가 되고 또 이건 누적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빙하기로 다시 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구온난화라고 하면 날씨가 더워져야 하는 게 정상인 것 같은데 네. 왜 겨울이 길어지고 더 추워지는 건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겨울은 길어지지는 않아요. 실질적으로 다 지난 100년 동안의 그런 트렌드를 보게 되면 지금 겨울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도가 줄었고요. 여름은 한 달 정도가 지금 늘어났어요. 그래서 실제로다가는 이제 겨울은 굉장히 지금 많이 지금 줄어든 그런 상황에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추운가? 이거는 이것도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죠. 우리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면 이 대기라고 하는 건 계속 충격을 받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 이 충격을 받게 되면 이 기후의 이 폭이 커지다 보면 온도의 변동의 폭이 커지다 보면 이제 추운 쪽으로다가도 이렇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파가 그렇게 이제 발생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나 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세상의 모든 날씨 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왜 일어나냐? 극쪽은 햇빛을 조금 받고요. 이 적도 쪽은 열을 많이 받아요, 햇빛을. 그러면은 적도 쪽은 계속 온도가 높아질 것이고 극쪽은 온도가 떨어지겠죠. 네. 그렇지만 이 지구라고 이 생명 그다음에 이 자연의 질서는 이런 극단적인 차이를 결코 그대로 두지를 않아요. 그래서 북쪽의 차가운 공기는 아래쪽으로 내려와야 되고 이 적도 쪽에 있는 이 많은 에너지는 북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섞이는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뭐 바람도 불고 천도 번개도 치고 뭐 이런 뭐 과정들이 생기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우리 중위도 저 상공을 지나가는 제트기류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온도가 올라갈 때 지구 전체가 똑같이 잘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저 북극 쪽이 한 두세 배 더 빨리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게 온도차가 예전보다는 저기 극쪽하고 적도 쪽하고 온도차가 줄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대기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옛날보다는 덜 흐르게 되죠. 그렇게 돼서 덜 흐르다 보니까 이 제트기류가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러면 고기압, 저기압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다가 이제 천천히 간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극단적인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요. 또 하나는 이 제트기류가 약해졌어요. 약해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여름철에 저 시내에 나가보면 에어 커튼이라고 그러죠. 위쪽에서 그 문을 활짝 다 열어놓고 위쪽에서 센 바람을 때립니다. 그러면 안쪽에서 에어컨을 이제 켜고 있어도 그 찬 공기가 바깥쪽으로 안 나가게 하잖아요. 바로 제트기류가 북쪽에 있는 공기를 이렇게 다 감싸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제트기류가 약해지게 되면 북쪽에 있는 차가운 공기가 실실 이쪽 우리 중위도 쪽으로 빠져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한파들을 경험을 하는 이유들이 바로 이제 제트기류가 약해져서 저런 한파는 또 우리가 경험을 그렇게 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기상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은데 아마 학생인 것 같아요. 네. 어디서 어떤 공부를 해야 하나요? 거기서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일단 뭐 기상, 뭐 대기과학과라고 하는 게 이제 대한민국에 있으니까 그곳에서 이제 공부를 하면 거기야 뭐 우리 기상에 대해서 가르치고 기후에 대해서 이제 그런 공부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졸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뭐 기상청이라고 하는 그 기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상정보회사라는 게 있고, 그 밖에 지금 현재는 또 그 연구소에서, 많은 연구소들에서 이런 이제 기후학자들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곳에 가서 왜냐하면 이제 기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미래를 이제 생각을 할 때 이제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되는 이러한 요소들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기후와 관련된 이러한 이제 전문가들을 요구하는 곳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질문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상청은 이거 보고 좀 이런 질문이 올라와서 우리나라 기상청은 왜 날씨 예측을 잘 못하나요? 이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런 것 같은데 왜 그런 걸까요? 지금 그러니까 다른 나라라고 네. 해도 우리가 만약에 저기 캘리포니아하고 비교를 하면 확실히 못 맞춰요. 그런데 우리가 미국의 그 동부지방, 워싱턴, 뉴욕 이쪽하고 맞붙은다 하면 우리가 절대로 밀리지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그거는 왜 그러냐면 위치에 따라서 날씨를 잘 맞출 수 있는 지역이 있고요. 못 맞출 수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LA라든가 캘리포니아, 하와이 뭐 이런 데 사시던 분들이 우리나라 와서 이제 틀렸다 그러는데 그런 데는 정말 쉽게 맞출 수가 있고, 그건 왜냐하면 바다 쪽에서 아주 균질한 그러한 대기 속성을 가진 게 그대로 이렇게 들어오고요. 그런데 대륙의 동쪽, 이 중위도에 미국도 저기 뭐 뉴욕 이런 쪽은 우리처럼 맨날 틀려. 왜냐하면 거기는 또 대륙이 공기가 들어오는 저쪽 이제 서쪽으로다가 대륙이 있고 5대5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막 공기가 계속 변질도 잘 되고, 우리나라도 대륙을 통해서 공기가 들어오다가 갑자기 서해를 만나면서 또 확 변해갖고 또 들어와 버리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미국 실력이나 우리 실력이나 뭐 비슷하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자료만 갖고서 예측을 하냐? 그게 아니에요. 전 세계 미국 거, 일본 거, 뭐 그다음에 유럽, 연합, 세계에서 좋다라는 자료는 우리 예보관 앞에 다 깔려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다가 우리나라만 볼 수 있는 레이더 자료라든가 이런 게 또 이렇게 예보관 앞에 있어요. 전 세계 가장 좋은 자료 다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관측되는 자료만 또 이렇게 갖다 놓고 그렇게 보고서 지금 예보를 내요. 그거는 전 세계가 다 그런 식으로 예보를 내는데, 그래서 지금 이 예보가 특별히 우리 기상청의 뭐 실력의 모자람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지역의 예측성의 그런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렇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 다섯 번째, 미세먼지의 크기를 일상의 도구나 물건으로 비유해서 표현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미세먼지 저거는 우리가 보통 머리카락 그 굵기로다가 이제 설명을 많이 하는데, 머리카락 굵기를 보통 70 마이크로메타라고 그렇게 이제 보죠. 그러면 70이면은 1000 밀리미터가 그게 이제 1밀리미터니까 70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 우리가 뭐 PM10이 그게 10 마이크로메타고 그 PM 2.5가 2.5 마이크로메타고,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카락 그 굵기의 7분의 1. 그러니까 황사 같은 경우는 한 7분의 1. 네. 그 다음에 미세먼지는 또 그거보다 또 4분의 1이 더 들어가니까 한 30분의 1 정도 그렇게 작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미세먼지가 이제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황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게 좀 굵기 때문에 우리의 기관지에 걸리거나 코에 걸리거나 해서 이제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미세먼지는 완전히 우리 폐 속으로 들어가고 우리 피 속으로까지 이제 들어가서 훨씬 더 많은 피해를 주고, 그 다음에 똑같은 그 양이라 해도 만약에 그램으로다 1g이라 해도 이게 사이즈가 작아지면 그 표면적은 훨씬 더 넓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여기저기 많이 붙어서 우리한테 또 많은 피해를 주고, 그래서 작으면 작을수록 많은 피해를 주는데, 인간이 만드는 미세먼지는 바로 이제 그렇게 작은 PM 2.5가 되기 때문에 이제 위험하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질문 여섯 번째입니다. 질문이 많이 올라온 것 같아서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마스크의 기준은 KF 80, 94, 99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예. 1단위면 1단위, 10단위면 10단위로 나눠지지 왜 이렇게 애매한 숫자로 기준이 정해졌는지 궁금하다는 와, 질문이 저도 올라왔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도 저거는 그냥 동네 아저씨네요. 저도 제가 마스크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제 분야를 제외하면 그냥 동네 아저씨입니다. 저도. 예. 이게 정말 과학적인 대답이신 것 같아요. 모르면 모른다라고 대답하는 게 과학적인 대답이라고 저는 또 들었거든요. 아름답게 포장을 해주시는 그런. 자, 그러면 실시간으로 올라온 댓글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받아봤는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박유진님께서 이제 질문을 올려주셨고요. 대기 중에 누적되고 있는 이산화탄소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 뭐가 있을까요? 없다면 현재 환경기관들에서 연구 중에 있을까요? 저 부분은 지금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기설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학문의 분야가 있을 정도로 저거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분야이고요. 그러면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제 실제로 아직까지는 사용은 하는 것까지는 아직 안 나와 있고 이제 실험적인 거, 연구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한 이런 테스트들은 계속하고 있는데 아직 딱 이거를 갖다가 기술적으로 써먹을 만하다 하는 거는 아직 우리가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트초코님이 올려주셨는데요. 영화나 만화를 보면은 과학이 많이 발달해서 기후를 조정하는데 과학이 발전하면 정말 실현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예를 들어서 설국열차 이제 그 설정이 보게 되면 네. 이제 그 기후 위기를 이제 대응하려고 저기 그 성층권에다가 이제 미세먼지를 쫙 뿌려서 이제 햇빛을 가리는데 너무 많이 가려버려갖고 빙하기가 와버렸다라고 하는 네. 그런 이야기거든요. 네. 그게 실제로다가 1991년도에 피나투포 이제 화산이 필리핀에서 이제 폭발을 했는데 그거는 폭발력이 굉장히 좋은 화산이었어요. 그래서 이 화산재가 저 10km 이상까지 쫙 올라갑니다. 그래서 성층권까지 이제 돌파를 해서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전 세계에 이제 이 미세먼지가 저 성층권에 깔렸죠. 그런데 성층권하고 이 대륙권은 공기층이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섞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거기가 머무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한 0.5도, 1년 동안에 0.5도가 떨어졌죠. 지금 지난 100년 동안에 1도가 지금 올랐다고 난리가 났는데 아니 세상에 이거 뭐 한 1년 만에 0.5도를 떨궜으니 이건 기가 막힌 방법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컴퓨터 시뮬레이션들을 합니다. 어느 지역에 얼마큼 뿌리게 되면 가장 효과적으로 온도를 갖다 줄이게 될 것이냐. 그래서 그런 거는 데이터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해볼만 해요. 그래서 해볼만 한데 문제는 온도를 떨구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얘가 강수량도 변화시키고 딴 거를 마구 변화시키는데 그 변화가 다 안 좋아. 그래서 그 다음에 실제로 그 피나투포 화산이 폭발했던 그 다음에 그런 때 보게 되면 엉뚱한 곳에 막 가뭄이 엄청나게 많이 들고 뭐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 함부로 이건 쓸 수는 우리가 온도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기후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거 함부로 쓸 수 있는 기술이 아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이런 기술을 쓰게 될 때에 대해서는 좀 조심을 해야 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저거는 그런데 실제로 저거를 해보고 싶어 미국은 무척 해보고 싶어 해요. 그래갖고 준비는 지금 다 해놓고는 있는데 아직 허가가 안 떨어져서 지금 실험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네. 네. 자,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 올려주신 분은 레드라이트 님이시고요. 강연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올라왔고요. 네. 기후변화와는 조금 무관하지만 공기의 질에 관한 질문도 가능할까요? 과거엔 물을 사 먹을 것이라고 예상을 1도 못했는데 지금은 물을 사 먹는 것이 너무 당연합니다. 실제 나쁜 공기 질로 인한 산소 방도 있는 걸로 아는데요. 이와 같이 몇 년 후면 공기도 일반적으로 사서 이제 마시는 시대가 올까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미세먼지에 대해서 전 시민적으로 다 굉장히 관심도 많고요. 그리고 국가 정부에서도 지금 대응을 거의 총력전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빠지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확 좋아지는 거는 굉장히 좀 힘들어요. 그거는 우리가 실제로
지금 이제 수도권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지난 1900, 그러니까 88년 그 올림픽을 기준으로 해갖고서 상당히 많이 줄여왔거든요. 우리나라가 1960년대, 지금 울산에 가면 울산 그 공업탑 밑에 가면 거기 이제 글귀가 써져 있는데 뭐라고 써져 있냐면 저 공장에서 나오는 저 시커먼 저 연기를 보라.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민족 중흥의 그런 어떤 이제 발전의 그런 역사를 갖다가 이제 향해서 드디어 우리는 가게 됐다. 그 시커먼 연기가 나오는 걸 보면서 잘 살게 되었구나 하면서 가슴 벅찼던 우리예요. 그런데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지금 막 미세먼지 갖고 쌩 난리가 났는데 지금 그래서 지금 현재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런 미세먼지라고 하는 게 좀 전 세계 이런 평균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쪽에 속하죠. 그렇다라고 해갖고 극악하게 높은 거는 아니에요. 극악하게 높은 거는 아니지만 물론 줄여야 되기는 하지만은 그렇게 뭐 엄청나게 그렇게 심할 정도는 저는 아니다라고 보는 쪽이고요. 그래서 줄여 나가고 앞으로 이보다는 더 나빠지지는 않을 거니까 뭐 공기를 사 먹는 시대까지는 최소한 오지는 않을 거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돼야죠. 네. 네. 조금은 낙관적인 네. 낙관적인 그 의견을 주셔서 조금은 안심이 되네요. 자, 그다음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JP 리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지금 상황이 일회용품을 덜 쓰거나 플라스틱 좀 덜 쓴다고 해결할 수 있는 정도는 벗어났다고 느껴지네요. 라고 그 답글을 올려주셨고요. 현재는 각국의 경제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기후위기, 파국의 위기를 못 막는다고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공감하고 행동할 수 있는 다른 제안하시는 방법이 있을까요? 행동으로. 우리가 궁극적으로다가 이제 이건 세상이 바뀌어야 되는 문제예요. 우리가 개인이 조금씩 저렇게 이제 뭐 절약을 하고 한다라고 해갖고는 해결이 되지가 않죠. 물론 우리가 저런 이제 감수성에서 이제 시작은 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세상을 아끼는 마음들, 그 다음에 우리가 같은 공동체에 있는 우리가 사람을 아끼는 마음들, 이러한 것들 속에서 이제 저거를 대응을 해야 되는데, 결국 저러한 것이 우리가 저것이 가장 우리가 이제 증폭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정치를 통해서 이제 증폭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저러한 법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국회의원을 우리가 뽑아낸다라든가, 그 다음에 저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선출직 공무원을 갖다 뽑아낸다라든가, 그런 식이 돼야지 저 문제는 이제 우리가 해결을 하는 것이지, 그렇지를 않게 되면 결국 개인의 이것만으로서는 이 문제는 해결을 할 수가 없다. 그냥 예를 들어 보도록 할게요. 작년 초에 이제 뉴욕에 굉장히 강력한 기후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뉴욕이라고 도시는 가장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되는 게 지금 건물이에요. 그러면 그때 이제 기존에 새로 짓는 건물만 열 효율이 좋은 건물을 져야 되냐? 그게 아니라 앞으로는 있는 건물도 열 효율이 가장 좋은 상태를 2050년까지 만들어라고 그런 법이 통과가 됐어요. 건물주 입장에서 굉장히 싫어하는 법이 되겠죠. 그래서 건물주 입장에서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렇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 그럼 내가 임대료를 높여야 되고, 임대료가 높아지면 뉴욕으로 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안 오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없으니까 뉴욕은 경제가 망할 것이야. 우리나라는 이제 환경법 이런 거를 하고 그런 논리가 그대로 돌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의원들은 놀래갖고 그런 법 통과 안 시킵니다. 근데 뉴욕의 시민들은 그러한 어떤 건물을 가지신 분들의 그런 입장을 대변하는 의원들을 뽑아놓은 게 아니라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들을 뽑아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법이 통과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측면에 우리가 시민의 연대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이러한 부분에 바로 기후위기 대응이 있습니다. 투표 정말 잘해야 되겠는데요. 세상을 바꾸는 건 궁극적으로 투표입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MJ 김님이 주셨는데요. 두 가지 질문을 주셨어요. 첫 번째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향후 계획, 그러니까 관련 기관이나 정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뭐 MB 정부 시절부터 해서 뭐 녹색 성장 그러면서 뭐 기후위기 대응해야 된다고 굉장히 아무튼 요란스러웠어요. 그런데 보통 우리나라 정도 사는 나라들은 대부분 다 이산화탄소를 지난 10년 동안 다 줄였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엄청 늘려놨어요. 그래갖고 실제로 세상을 향해 떠드는 이야기하고 실질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그렇게 왔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지금 대한민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향후 계획, 뭐 정책, 뭐 이거를 떠나갖고
위기를 위기로 지금 아직까지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더욱더 저는 위기다 그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위기라고 인식을 해야지 뭘 하는데 그런 인식이 없으니까 흉내만 내고 어디 가서 떠들기만 하고 실제로는 팍팍 늘려놓고 앞으로도 뭐 석탄 발전소 10년 이내 새 거를 7개나 더 짓겠다라고 이런 나라가 없거든요, 지금. 오히려 지금 웬만한 선진국은 앞으로 10년 이내 모든 석탄 발전소를 없애겠다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은 7기를 새로 짓겠다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적 추세하고는 전혀 다르게 지금 그렇게 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력에 전혀 안 맞는 그런 행보를 하는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위기입니다. 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여주신 슬라이드 자료들이 다 외국 자료인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기후변화와 관련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연구하는 기관이 따로 있나요? 기후변화 관련해서 저거는 뭐 기상청에서 저런 자료를 다 모으고 모니터링하고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짧은 시간 안에 이제 보여주다 보니까 외국 자료를 보여줄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온대지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자연의 변동폭이 굉장히 큽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봄, 여름, 가을도 굉장히 이게 변동폭이 크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살만하고 괜찮았다라고 하는 동네, 캘리포니아, 그 다음에 호주, 그 다음에 남유럽 이런 데는 항상 어느 정도 건조하고 기후가 항상 일정했잖아요. 거기는 자연의 변동폭이 굉장히 작아요. 근데 그런 데는 기후변화가 일어나니까 그 신호가 바로 딱 걸려버리죠. 변동폭이 자연의 변동폭이 작으니까 기후변화가 일어나면 딱 걸려갖고 지금 맨날 보면은 지금 기후변화 뉴스 보세요. 뭐 캘리포니아, 남유럽, 뭐 그리스, 이태리, 그 다음에 호주 맨날 가뭄 들어서 산불 난다라고 하는 데가 바로 그 지역들 아니에요. 거기는 자연의 변동폭 자체가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연의 변동폭이 커요. 그래서 기후변화가 되는 이 시그널을 잡아내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자연의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탄성력이 좋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은 우리 조상님들이 위치를 참 기가 막힌 데다 잡아놔갖고 이게 탄성력이 워낙 큰 데다 잡아놔서 지금 이 기후 위기에 이런 시그널들이 그렇게 잘 안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나라 자료를 잘 안 보이고 외국 자료를 이제 설명을 하는 이유들이 바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그냥 눈에 뚜렷한 자료가 나오면 당연히 그 자료를 보여드렸겠죠. 그런데 아직까지 물론 우리나라도 이제 잘 분석을 하면 오늘 제가 그런 제시는 안 했지만 이러한 시그널들은 다 나오기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자연의 변동을 확 넘어가는 이러한 자료들은 아직까지는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탄성력 좋은 국가의 국민 자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이 그렇게 조상님께서 네,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드릴게요. 권정구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청소년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래요. 저는 기후변화에 공감하면서 생활 속에서 무엇을 실천할 수 있을까도 고민하고 여러 강연도 듣고 하는데 아이들은 아무래도 실감하기가 조금 힘든 것 같네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면 청소년들이 실감할 수 있고 충격을 받을 만한 기후변화 피해 사례라든지 예시가 있으면 좀 더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글쎄 저것도 저한테는 참 어려운 질문이네요. 어려운 질문이고 제가 앞서 이야기를 했듯이 우리가 이제 그 2도 이상이 되고 지구가 스스로 이제 그 증폭을 해가면서 지구 스스로가 이제 그 변화를 일으키는 그 상황 그게 이제 우리가 전혀 대응을 하지를 않게 되면 아까 이제 1.5도도 위험하다라고 했잖아요. 1.5도는 지금 추세라면 2040년경에 이제 돌파를 한다라고 봤고 그 다음에 2도를 넘는 거는 2060년경에 이제 돌파를 한다. 그러면 지금 어린 세대들은 다 이제 걸리는 세대들이고요. 1.5도도 지금 나이 든 사람들은 대부분 다 걸리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금 이제 거의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경험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위험이다. 그러면서 제가 이 위험의 가장 극단적인 그 모습은 무엇이냐? 마트에 갔더니 생필품이 없더라. 그 다음에 이거는 위험이 계산이 되지 않는 위험. 마트에 가서 생필품이 없어요. 이건 계산이 안 되죠. 이건 통제가 되지가 않는 그런 위험이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바로 이제 이러한 위험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바로 좀 안정적이 되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는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맞아요. 우리는 조상님 덕분에 좋은 땅에 살고 있어서 실감을 못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제는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WK님께서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이공계 대학원생입니다. 평생을 과학자로 살아오시다가 최근에 대중서적을 집필하셨는데요.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게 어떤 어려움을 말하는 건지. 책을 쓰시면서 뭐 힘든 점이 있으셨는지. 지금까지는 이렇게 강연만 다니시다가 글을 쓰셨는데 그런 거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셨는지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이제 앞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공무원, 이제 국립기상과학원에서 공무원으로 이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서술형의 저런 글을 써본 기회는 거의 없었어요. 뭐 논문을 쓴다거나 보고서를 쓴다거나 뭐 개조식의 그런 그 공문을 만든다거나 이 정도의 이제 글들만 쓰다가 그러다가 이제 저런 글을 쓰기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우연한 기회에 찾아왔습니다. 제가 이제 공무원 생활을 하는 그 과정에서 그 과학책을 읽는 보통 사람들, 이제 그런 모임에 이제 참석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가 원래 온라인 모임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뭐 오프라인 모임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모였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 나갔다가, 제가 이제 국립기상과학원에 있다라고 그러니까, 야, 기후가 뭐냐, 그래서 묻길래 뭐라고 계속 떠들었어요. 그랬더니, 야, 그거 글로 한번 써보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그 자리에서 듣기는 했어요. 그러고서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왔는데, 한 달, 두 달쯤 있을까? 그때 이제 아마 신문사와 관련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처음 그 중앙 썬데이라고 하는 중앙일보 일요판에다가 그 칼럼을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죠. 그래서 처음에는 한 3개 정도 쓰면 더 이상 쓸 말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3개를 쓰고 났는데도 계속적으로 뭐 꾸역꾸역 써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직까지 지금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연한 기회에 그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제가 이런 글을 쓸 수 있는 거는 일단은 그 미리 DB, 그 정보 자체가 좀 잘 모아져 있어야 돼요. 제가 그런데 일을 하면서 이러한 모든 거에 대해서는 그 좋은 문장이 있거나 어떤 좋은 정보가 있거나 하는 것들을 항상 그걸 DBR을 다 시켜놓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러한 것들이 글 쓰는데 대단히 도움이 많이 되지 않았는가. 만약 그런 DB가 없었으면 아마 글쓰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거다. 저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 제가 뭐 글재주가 좋기보다는 기회가 있었고 DB를 잘 만들어서 글을 쓰게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준비된 사람에게 정말 좋은 행운이 온다더니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하나 더 추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게 마지막 질문이고요. 산소 같은 남자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예. 박사님은 국회에 진출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라고. 제가 지금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뭐 다 굉장히 나이가 어린 사람으로 이렇게 보는데 제법 나이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확실히 체력이 옛날 같지가 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국회를 가게 되면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체력으로든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관료 이런 생활, 그 다음에 조직 생활을 했던 사람으로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일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 몸에 맞게, 건강에 맞게 그렇게 살다 보면 국회의원이 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에 국회의원을 가보세요. 다 50대 남자들로다가 다 채워졌잖아요. 그래서 제 나이 또래 같은 교육을 받고 비슷한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국회 안에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저까지 들어가서 그 돌멩이가 쌓여져 있는데 저의 또 돌멩이를 하나 얹혀놓는 그런 일은 안 해도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의 소신이기도 하고요. 일단은 저는 쉬어야 가야 되고 놀아야 됩니다. 인생 100세 시대 아시죠? 그러니까 그거를 편하게 굳이 힘들게 저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연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정말 강연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기후 위기라고 하는 게 이렇게 그 심각한 단계인지는 저는 몰랐는데 이 책을 읽고 그리고 강연을 보면서 들으면서 굉장히 피부로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미래를 위해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지를 좀 더 생각해보고 지구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각자 개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인사할까요? 네, 고맙습니다.